그 사람은 제 사랑뿐만 아니라 제 아이의 기억마저 훔쳐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전 남편은 저를 아들을 버린 비정한 엄마로 만들었고 저는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초대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 저는 그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혼주석.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제 전남편이 서 있었고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호영이를 10달 품었던 사람도 첫걸음마를 가르쳤던 사람도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식장 안 공기가 제 숨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의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였죠. 커피잔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그 사람이 제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고요.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석 씨는 출근하기 전 꼭 제 이마에 뽀뽀를 했고 퇴근길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왔습니다. 32살에 호영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긴 순간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기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다고 하더군요. 어른이 된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희야, 우리 이 아이 정말 잘 키우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로 만들어주자. 민석 씨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울음소리에 먼저 일어나 아기를 달래주었습니다. 퇴근하면 호영이를 안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그의 일과였죠. 우리 호영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엄마 닮아서 다정하고.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호영이가 돌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정도는 말하던 시기였는데 호영이는 옹알이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쳤고요.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남자애들은 원래 말이 늦다잖아. 민석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18개월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발달 전문 센터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금 또래보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호영이 멀쩡해. 그냥 좀 느린 거야. 천천히 가면 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호영이가 새 돌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파란색 의자가 줄지어 놓인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호영이는 제 무릎에 앉아 계속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을 몇십 번이고 반복하더군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호영이도 이리 와볼래? 30분간의 관찰과 검사가 끝나고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영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발달장애 2급 정도로 판단되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조기 개입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선생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호영이는 제 옆에서 여전히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고요.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3회 언어치료, 주 2회 놀이치료, 주 1회 감각통합치료. 치료 스케줄표가 냉장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침 9시 호영이를 데리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발달센터로 갔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였지만 그곳이 제일 좋다고 해서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치료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영이의 모습.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줘도 눈을 돌리고 손을 잡아도 뿌리치고 그저 구석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시켜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호영이와 함께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호영아, 이게 뭐야? 강아지지? 멍멍. 따라 해볼까? 멍멍. 호영이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그저 책장만 계속 넘겼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10번, 20번 넘기더군요. 민석 씨는 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호영이를 보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호영이 오늘도 잘했지?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 그는 진심으로 호영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석 씨의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달간 일본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희야, 미안해. 지금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꼭 따내야 하거든. 승진이 걸려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호영이랑 잘 있을게요. 다녀와요. 김포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호영이는 제 손을 잡고 멍하니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영아, 아빠 다녀올게. 선물 사올게. 민석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호영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명희야, 내가 없는 동안 힘들 거야.
정말 미안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가 돌아온 날,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민석 씨가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다녀왔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영이를 번쩍 안아 올렸을 텐데 그날은 그저 머리만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출장 어떻게 됐어요? 프로젝트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대답은 간결했고 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석 씨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요? 씻고 쉬어요. 응. 그날 밤 민석 씨는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자 그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호영이와 놀아주지도 않고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호영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석 씨는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에서 누굴 만났어? 소주잔을 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었어. 민석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수진. 같은 과 선배였고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어. 하루라도 안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여자네 집안은 대기업 임원 가문이었고 민석 씨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우리를 떼어놨어. 강제로 미국 유학을 보내버렸어. 수진이는 울면서 반항했지만 결국 부모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민석 씨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출장 가서 길을 걷다가 딱 마주친 거야. 10년 만에 재회였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혼자였어. 결혼도 안 했더라. 나를 못 잊어서 그랬대. 10년 동안 나만 기다렸대. 민석 씨는 울먹였습니다. 명희야, 나 그 사람 두고 못 오겠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사랑인데 이제라도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은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나쁜 놈인 거 알아. 너한테도 호영이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이 마음을 외면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영이는요?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호영이는 내가 키워. 양육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 정말 미안해. 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호영이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몸이 부서지도록 울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석 씨는 정장을 입고 나왔고 저는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양육권은 명희 씨가 갖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석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호영이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해. 그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호영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은평구 빌라는 너무 컸습니다. 민석 씨가 쓰던 슬리퍼, 옷걸이에 걸린 넥타이, 거실 소파에 눌린 자국, 모든 게 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녀가셨습니다. 명희야, 그래도 견뎌야지. 호영이라도 있잖니. 엄마가 힘을 내야 애도 산다. 네, 엄마.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호영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 키워? 양육비 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영이의 치료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하나하나가 비쌌습니다. 저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 격리 자리였습니다. 다행히 붙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과장님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호영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케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인력이 부족해서요. 특수 어린이집을 알아보시는 게. 특수 어린이집은 대기가 6개월이었습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엄마가 봐줄게. 너는 열심히 일해.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셨지만 호영이를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호영이 어린이집이라고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호영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고 계세요. 저는 회의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또요? 명희 씨,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과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실에 상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우리의 얼굴에 핥힘 자국이 생겼는데요. 흉이 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호영이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가 이렇잖아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상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병원비는 저희가 병원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애가 트라우마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달 양육비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직장을 3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3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호영이 때문에 조퇴가 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이유였습니다. 명희 씨, 우리도 비즈니스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부장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도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카드 값은 늘어났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더 이상 호영이를 돌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2분이 함께 타셨습니다. 호영이는 갑자기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아, 안 돼. 그거 누르면. 제가 손을 잡았지만 호영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으악! 엘리베이터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를 왜 저렇게 키워?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현관문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영이는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돌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호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작은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오후 3시를 골라갔습니다. 호영아,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호영이는 대답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돈가스 2인분이요.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이가 갑자기 귀를 막았습니다. 낮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영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호영이를 안으려 했지만 호영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식당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금방 진정시킬게요. 하지만 호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주인 아저씨의 말에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음식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호영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까먹었습니다. 호영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 호영아.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엔 없다는 게 서러워서 그래. 밤 11시, 겨우 호영이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미안했다, 호영아. 펜을 들었지만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것.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매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누가 씻겨주고 누가 이 서툰 몸짓을 이해해 줄까? 일기장에 미안해라는 글자를 수십 번 적었습니다. 그러다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이 소박한 꿈이 왜 이렇게 이루기 힘든 걸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호영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나야. 민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명희야, 소식 들었어. 혼자서 너무 힘들지. 호영이 키우느라. 명희야, 제안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영이를 나한테 보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지금 일본에 있어. 수진이랑 결혼했어. 여기 생활이 안정됐거든. 호영이를 여기서 키우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 일본은 발달장애 복지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 특수교육도 무료고 치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호영이한테 훨씬 좋은 기회야. 민석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희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호영이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잖아. 이러다 너부터 쓰러져.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민석 씨가 호영이를 데려가겠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명희야, 그게 맞는 것 같다. 엄마, 너 이러다 너부터 죽어. 호영이 아빠한테 보내. 그 집은 돈도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도 훨씬 잘 되어 있다잖아.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호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아. 하지만 엄마, 호영이는 제 아들인데. 알아. 알지. 하지만 명희야, 내가 호영이 평생 책임질 수 있어? 너부터 건강해야 호영이도 돌볼 수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호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카드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영이가 학교에서 또 사고를 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가방을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2만 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영이를 데려가세요. 한 달 뒤 인천공항. 호영이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영아, 아빠 왔다. 호영이는 민석 씨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년 만이라 기억이 희미했나 봅니다. 명희야, 정말 고마워. 호영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민석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연락할게. 영상통화도 하고. 저는 호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호영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호영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는 여기 있을게. 호영이는 아빠랑 일본 가는 거야. 일본? 응. 거기 가면 좋은 학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호영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순간 호영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호영아. 엄마 사랑해. 그렇게 호영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영이 잘 도착했어요? 어떻게 지내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쁜가 보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영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민석 씨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전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명희예요. 민석 씨 연락처 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석 씨가 예전에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갔습니다. 도쿄 시부야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옆집에 한국 사람 사는지 아세요? 아, 그 집이요? 작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일 동안 도쿄 곳곳을 헤맸지만 민석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영이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재외 국민 등록을 조회해봤고 SNS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38살의 아들을 보냈고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호영이를 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호영이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호영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여기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김민석?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명희야, 나 민석이야. 잘 지내? 호영이랑 한국에 들어왔어. 호영이 만나볼래? 20년 만에 호영이와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광장. 저는 1시간 전부터 나와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호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을 들려 있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키가 컸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호영아.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호영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영아, 엄마야. 20년 만이야. 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호영이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호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엄마가 너무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호영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요. 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영아, 엄마도 옛날 얘기 꺼내지 마세요. 호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각자 살아요. 호영아,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지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호영아, 엄마가 그때 그만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호영아.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호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영이는 여전히 조금 서툴고 감정 표현이 무디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민석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희 씨,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누구시죠? 저는 민석 씨 대학 동창입니다. 명희 씨가 호영이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명희 씨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이는 호영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호영이한테 명희 씨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이는 일본에서 재혼 사실을 숨기고 지금 아내와 초혼인 척 살았어요. 물론 호영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인 것처럼 하며 완벽한 가정으로 살았어요. 그게 무슨... 미안해요, 명희 씨.
제가 이 사실을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영이가 저렇게 차가웠던 거였습니다. 호영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호영아, 다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싫어요. 제발, 한 번만. 한참의 침묵 끝에 답장이 왔습니다. 30분만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호영아, 엄마가 그때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돈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너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를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응. 그럼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연락하려고 했어. 매일 전화했고, 일본까지 갔었어.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호영아,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아빠랑 저는 필요 없다고 도망갔다고. 저는 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아빠가 연락을 끊은 거야. 엄마는, 호영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한 달 뒤 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결혼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식장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자.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혼주석에는 분홍빛 한복을 입은 여자와 민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신랑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호영이는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장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황급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희야, 여기가 어디라고. 민석 씨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식장 밖 복도. 민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호영이 인생 망칠 일 있어? 저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한 건 당신이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요? 제가 호영이 엄마예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요. 명희야,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이 연락을 끊었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민석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호영이가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호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가주세요. 제 결혼식 망치지 마시고. 호영아, 가주세요. 호영이는 돌아서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결국 저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호영이 사진을 봤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웃고 있는 호영이. 미안해, 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저를 용서할 날을 기다리며 계속 곁을 맴돌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엄마라는 이름의 마지막 형벌이라 생각하며 물러나야 할까요? 20년이라는 끊어진 시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엄마의 자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